네, 말씀드린 대로 B1B가 떴을 때 북한이 사실상 속수무책이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 두 분의 해설 듣겠습니다. 정영태 동양대 통일군사연구소장,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북한연구실장 두 분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B1B가 추격했을 때 앞으로는 그 영공까지 안 넘어오더라도 쏘아서 떨어뜨리겠다라고 북한이 했는데 실제 떴을 때는 몰랐었다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모르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봐야 되겠죠. 북한이 만약에 이것을 포착을 했다고 한다면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어떤 그 대응 그 태도를 보였을 터인데,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움직인 건 사실 아직 포착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북한이 지금 이 그 B1B가 사실 움직인 곳이 거의 뭐 공해상에 있는 어떤 그런 수준이 사실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탐지 레이더라든가 이런 어떤 그 능력 자체가 파악하기 사실 어렵지 않느냐. 그다음에 B1B 자체가 물론 스텔스 기는 아닙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B1B 자체가 소위 그 포착이 될 때는 굉장히 작은 물체로 나타나는 그런 소위 그 준 스텔스와 같은 그런 특징을 사실 지니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기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탐지 레이더라든가 이런 것에 충분히 포착할 수 있는 것이 못 됐거나 네. 아니면 B1B 자체가 그 거리 자체를 오히려 좀 더 예. 멀리서 움직였을 그런 가능성, 이런 두 개를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죠. 네. 저희가 알기로는 B2는 스텔스 레이더를 피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B1B는 과거에 출격했을 때 북한이 그 알고서 뭐 경고도 하고 그랬었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B1B 모양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죽음의 백조에서 둥근 모양이죠. 이렇게 둥근 모양과 이제 또 가오리 형태의 모양이 있는데, 우리가 스텔스 기능을 갖췄다는 건 주로 이제 가오리 모양의 형태를 띠고 있는 그런 전투기가 폭격기가 되고, 이 죽음의 백조라는 이 B1B 같은 경우는 사실상 앞에서 말씀했듯이 스텔스 기능을 원래는 갖고 있지는 않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부분적으로 스텔스 기능을 입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한 측면에서 항공 레이더에 크게는 안 잡히더라도 어떻게든 좀 잡히기는 잡혔을 거다. 그래서 이전에도 B1B가 출격을 했을 때 북한이 B1B가 왔다라는 걸 여러 번 이야기를 한 걸 봤을 때 예. 북한의 레이더를 통해서 탐지는 됐을 것이다. 그렇다면 만약 탐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반응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거를 놓고 봤을 때 탐지를 하고 계속 갔을 때 그것을 격추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인 거죠. 거기에 대한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느냐의 문제와 연결시켜서 볼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레이더에 잡히지 않았다라기보다는 잡힐 수 있는 거리에도 들어갈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행동을 보이는 그러한 결정까지는 하지 않은 걸로 해석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국정원의 발표는 그 모르고 있었던 것 같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레이더에도 잡히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레이더를 통해서 이제 탐지 거리를 봤을 때 충분히 그 탐지를 한 그 영역 안에 안 들어왔을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러면은 그 탐지 레이더에 안 잡혔을 수도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 레이더를 켜놓고 있지 않아서 또 잡히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예. 또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서든 보이긴 보였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은 거를 세 가지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탐지가 됐어도 특별히 뭘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을 그렇죠. 수도 있다라는 말씀. 네네. 레이더를 켜놓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일단 그 레이더를 상시적으로 계속 돌린다라는 것은요, 에너지가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가 되고, 네. 얘도 쓸 수 있는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시적으로 켜놓으면은 교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엄청난 비용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고출력 그 레이더를 상시적으로 켜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네. 위험이 뭐 임박했다라든지 그런 걸 나름 그 고려를 했을 때 레이더를 이제 켜놓고 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럼 박사님 그 당시의 상황을 지도에 저희가 표시를 했거든요. 그걸 네. 보시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저희가 듣기로 이 북한의 미사일 기지가 여기에 예, 그렇죠. 있는 것으로. 주로 이제 북한이 지대공 미사일은 네. 해안을 가까이 하고 있는
그런 쪽에서 이제 그 배치를 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해야 최소한 250km를 가지고 미사일 사거리 가지고 이런 지도공시에서 어떤 그 격추를 하게 한다든가 그런 측면이 사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원산 그 해변 가까이에 일단은 미사일 기지들이 있다 이래 볼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당시 그 B1B의 동선이 대략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요. 이렇게 네. 올라갔다가 이렇게 비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색 레이더, 북한의 탐색 레이더가 대체로 600km 정도라면은 레이더가 정상 가동했다면은 탐지도 했을 수도 있는 거리였고, 그러나 미사일 사거리는 지난 거리였기 때문에 뭐 어떻게 격출할 수 있는 뭐 어떤 경우 만약의 경우에라도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경우는 미사일 사거리를 봤을 때 네. 실질적으로 저 미사일로 이번에 B1B를 그 가격하기는 어려웠을 거거든요. 네, 네. 그러나 어떻든 사격 통제 레이더라든가 탐색 레이더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B1B가 소위 그 NLL을 넘어서 우리 물론 이제 공해상이긴 하나 저쪽에서 움직인 데서 탐색을 할 가능성 사실 있었다는 것이죠. 네, 그러나 이제 그것을 아주 그 시시각각으로 이것을 안 했을 그런 뭐 가능성도 뭐 이런 게 되기 때문에 네. 전혀 포착을 못했을 가능성 이게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북한은 분명히 이런 것을 했다면 직접 가격하는 그런 움직임을 안 했다 손치더라도 이것에 대한 어떤 워닝 차원에서 여러 가지 비간접적인 군사 태세를 보였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 움직임이 전혀 없었다. 전혀 없었다. 라고 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볼 수가 예, 있죠. 적어도 우리가 알고는 있었다. 너희들 올라오는 거 그런 표시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것도 없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 사격 통제 레이더하고 탐색 레이더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사격 통제 레이더라고 한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만약에 저쪽에 이제 그 다른 물체 혹은 항공기가 네, 네. 이 전투기라든가 폭격기가 움직였을 때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사격을 할 수 있다. 이 포착 가능한 데입니다. 사격 포착 가능한데. 예.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 탐색적으로 이게 움직임 자체를 포괄적으로 이것을 탐지하는 데는 이 탐색 레이더 이 수준이 사실 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B1B 자체가 이것이 어느 정도 가동이 된다고 한다면은 B1B 움직임은 쉽게 예. 어떤 의미에서 그 탐지가 된다 이래 볼 네. 수가 사실 있죠. 북한의 지대공 그러니까 땅에서 공중 향해 쏘는 미사일 발사 기지가 여기 한 군데만 있나요? 미사일 기지는 사실 많습니다. 미사일 지대공 미사일이라는 것 예를 들면 예, 예. 북한이 최근에 상당히 그 강화한 것은 어디냐 하면은 소위 평양입니다. 평양은 그 가장 중요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럼 평양을 방어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단거리 미사일들을 사실 갖고 있습니다. 지대공 미사일들을. 네, 네. 자, 그것도 사실 있고 그러나 이번에 얘기하는 것은 항상 이제 예를 들면 B1B 같은 것은 먼 사거리에서 예. 이것을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사실 있거든요. 네, 네. 그럼 250km 이상이 되는 것도 예. 움직임 속에서 직접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 예. 이런 것은 상당히 좀 제한돼 있는 네. 그런 그 측면이 있습니다. 예. 자, 이 박사님 덧붙이실 말씀이 좀 이따가 설명 듣겠고요. 자, 다음 것 또한 개념을 잠깐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그러니까 북한이 오늘 영공까지 안 오더라도 자신들이 이제 앞으로 쏘아 떨어뜨리겠다라고 했는데 영공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영해 바로 위에 바로 위에 수직으로 올라온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그 땅에서부터 22km 정도죠. 예, 예. 22km. 그렇죠. 그러니까 요 12 짙은 헬이죠. 표시를 한 것이 이게 영공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그 B1B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그 영공으로 들어가지 않은 거죠. 북한의 영공으로 들어가지 않았고 NLL 선은 이 선이 NLL입니다. NLL 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는 선이기 때문에 NLL은 넘어서 위쪽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온 것입니다. 방공식별 구역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박사님. 방공식별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네. 우리가 이제 그 소위 영공까지 침입하기 이전에 예. 소위 이제 어느 정도 너희들은 그런 것을 위험이 사실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전 경고를 줄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네. 자, 예를 들면 예. 다른 어떤 그런 이런 B1B라든가 이런 적기가 사실은 이쪽으로 움직일 때 방공식별구에 너희들이 들어왔다. 만약에 거기서 더 들어오게 된다면은 우리가 뭐 폭격을 하게 된다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알리는 그런 지역이라고 사실 볼 수가 있죠. 이것은 이제 이런 그 식별하고 이런 거 일본도 자디제라 해가지고 일본 방공식별구역을 나름대로 갖고 있고 네네. 우리도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중국도 갖고 있고요. 예. 북한도 내부적으로 사실 다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공군이라든가 실제 우리 군 당국에서도 북한의 이런 방공 식별 구역 자체를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이런 것을 넘게 된다든가 아니면 그쪽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든가 하는 것은 만약 있게 된다면 우리가 사전에 이것을 알리게 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일종의 예비 경보를 내리는 그렇죠. 지역의 맞습니다. 그 상공이 되겠습니다. 네네. 북한의 방공식별구역은 근데 왜 여기 표시가 안 돼 있는 이유는 뭐? 이거는 이제 우리 중심으로 사실 했는 것이고 네. 아까 얘기했다시피 북한 경우는 거의 이것 자체도 뭐 군사 비밀 속에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디다 하는 그 표현을 잘 안 하고 있죠 공식적으로.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잘 아시는 일단 NLL 저선 이상으로 넘어가 가지고 그것이 비록 그 공해상이라고 하나 그래서 NLL 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그 공군기라든가 우리 아니면 해군 함정이라든가 하는 것을 사실은 이게 영해상이라도 NLL 저선을 넘지를 않습니다. 이번의 의미는 바로 저런 그 NLL 선을 넘어서 북한을 나름대로 그 군사적으로 경고 차원의 위협이 사실 있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점에 상당히 그 의미가 있죠. 자 다시 한 번만 설명을 드리자면요. 그러니까 여기 표시된 까만색 그 짙은 색으로 표시된 여기가 영공입니다. 영공. 그렇죠. 2위 하늘의 영공이고 영공을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국제 공역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그 국제 공역이죠. 국제 공역을 비행했는데 북한이 리용호 외무상은 앞으로는 뭐 여기 영공까지 안 오더라도 이렇게 오면 이제 쏘아서 떨어뜨리겠다라고 위협을 한 것이고요. NLL 선은 이 까만색 선, 이 선은 넘어서 B1B가 올라갔다가 비행하고 내려온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 더 보탠다면은 서해상에 NLL이 있어서는 북한은 이것을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또 자기들은 해상 군사 구역 그 지역을 그어놨습니다. 사실은 거기에서 우리 NLL만 주장하다가 만약에 그 지역에 들어가 버리면은 북한은 자기 영해상에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함포 공격이라든가 뭐 지도공 미사일 공격이라든가 하는 그런 빌미를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사실이 있습니다. 자, 이 영해가 그러니까 이 파란색이 다 이 영해입니다. 이게 그 땅에서부터 22km 여기까지 영해고 이걸 그대로 하늘로 선을 그으면은 거기가 위에는 영공이 되는 그렇죠, 그렇죠. 바로 그렇죠. 자, 이효령 박사님 좀 그 덧붙이실 말씀 있으면 설명하실 거 있으면 좀 더 설명해. 네. 앞부분에서 그 B1B가 그 비행한 거리가 그 북한 지역으로부터 250km 밖의 지역에서 비행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갖고 있는 그 방공 미사일 중에 가장 이제 성능이 좋다 하고 최장거리로 나갈 수 있는 게 SA5입니다. 이제 거기가 사정 거리가 250km인 거죠. 그리고 2015년에 이제 시험 발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북한이 그 이후로 2016년이랑 2017년에 시험 발사를 한 건 이제 KN6라고 하는 건데요. 작년 4월에 발사했었고 올 6월에 발사를 했었죠. 이거는 이제 주로 SA2, SA3, SA5가 주로 이제 폭격기라든지 전투기를 잡는 그러한 미사일이라면 요번에 그 KN6 시험 발사를 한 거는 이제 미사일을 잡겠다라고 할 수 있는 미사일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서 반항공 사령부를 항공 및 반항공군으로 해서 이제 조직을 보다 강화시키면서 북한이 그동안에 취약했던 항공 부분을 강화시켜 나가는 부분이 있고 이러한 부분을 잘 파악을 해서 이번에도 이제 그 전술 기동을 250km 바깥 지역에서 기동을 하고 그러면서 북한에게 압박을 하는 그러한 비행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 정권 입장에서 보면요, 지금 뭐 굉장히 민감할 것 굉장히 예민할 것 아닙니까? 미국이 군사 옵션이 테이블 위에 다 있다고 하니까 언제 뭐 공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건데 지금 여기가 이렇게 뚫렸었다면 실제로 무방비로 뚫렸었다면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북한이 그 방공망이 촘촘하게 구성돼 있다고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왜 이 상황을 어떻게 그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나머지 방공망들은 어떻게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좀 설명을 좀 더 해주십시오. 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북한도 각국마다 각 나라마다 자기네들의 그러한 어떤 용공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무기 체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도 북한에도 그 SA2 같은 경우에는 고도가 보통 한 5km 미만의 그 비행기들을 격추하는 쪽으로의 무기 체계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SA3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km 조금 이상이 되는
지역,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SA5 같은 경우에는 그 이상이 되는 부분인데 보통 이제 전투기나 폭격기 같은 경우가 밑으로부터 지상 한 10km 이상 그쪽 지역으로 이제 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투기와 폭격기와 관련한 나름대로의 그 미사일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반항공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고 이제 반면에 이제 미사일과 관련된 요격 기술을 갖추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작년 올해 들어서 우리가 이쪽 부분도 이제 능력을 갖춰 나가고 있다. 그래서 러시아의 그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S-300을 모방한 것이 KN-6가 아니냐라는 거고 우리로 치면은 우리의 패트리어트 2, 패트리어트 3에 해당되는 네. 그 사이에 해당되는 그러한 역량을 나름대로 갖추고 있다라고 이제 북한이 과시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리용호 외무상이 그 자위권을 우리가 갖고 있다. 국제법에 따라서라고 얘기했는데 그 자위권은 어떻게 규정돼 있고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물론 뭐 자위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그 국방력 강화 차원에서도 국방력 어떤 그런 그 유지 차원에 있어서 자기들이 일단 그 공격을 당하는 어떤 그러죠. 그건 바로 영해라든가 영공이라든가 아니면 실적으로 자기들 토지, 대지에 그 공격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공격에 어떠한 위협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서 우리 직접적으로 그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그 권한이라고 사실 볼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이제 중요한 것이 다른 국가가 군사적으로 이런 그 공격을 하겠다라든가 그런 위협을 했을 때 이것을 적극적으로 그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방어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바로 자위권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이 경우에 그런데 지금 그 국제 공역, 영공이 아니라 국제 공역에 있는데 네. 그걸 쏘아서 떨어뜨리겠다. 이것도 자위권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기본적으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그 자위권이라는 것을 북한 항상 보면 모든 용어를 자기 내식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앞에서 이제 잘 말씀해 주셨듯이 자위권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이제 보통 우리는 공격을 받은 이후에 우리의 자위권 차원에서 반격을 하는 거를 이제 자위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다음에 또 하나가 그러한 공격이 임박했다라는 그러한 시그널이 충분히 왔을 때 네. 이제 그때 이제 공격을 가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 이번에 북한이 말하는 거는 공격이 앞으로 향후 예상이 된다라고 전제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국제 공력이든 아니면 거기에 대비해서 자기네 그쪽 영공에 들어오든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 격추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북한 중심의 그러한 자위권의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어쨌건 이번에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그 비원비가 그 떴었고 그것을 탐지조차 못했다라는 것은 말하자면 좀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가 있고 뭔가 그다음 대응 수순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 반격하는 수순이. 그런데 시점이라든가 어떤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부터요. 북한의 이런 그 말폭탄이 어떻게 보면 그 유엔 총회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 발언에 뒤이어서 또 아베 총리가 굉장히 제재와 압박에 대한 강경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뒤에 이제 처음으로 김정은이 위원장 명의로 또 성명을 발표했죠. 그 전에는 보통 공화국 정부 성명이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 정부 성명이 아니라 이제 위원장 성명의 발표를 통해서 북한의 어떤 인민과 또 자기와 또 그렇게 공화국에 대한 모독을 초강경으로 대응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용호 외무상이 그게 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니까 태평양에 이제 수소폭탄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시사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유엔을 떠나면서 하는 이제 발언이 이제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라면서 이런 일련의 굉장히 그 도발의 수위를 높이는 발언을 해왔는데요. 그렇다면 북한이 과연 취할 수 있는 옵션이 뭐가 있을까? 사실상 북한이 할 수 있는 거는 미사일과 핵을 관련된 그러한 도발의 수위를 이제 높이는 그 옵션 말고는 사실상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때까지 해왔던 그러한 소위 말하는 전략적인 도발을 높인다고 했을 때 북한에게 돌아가는 게 뭐냐? 없다라는 거죠. 더 큰 체벌만 국제사회를 통해서 받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런 환경 하에서 김정은이가 굉장히 크게 초강경 대응을
심사숙고를 하겠다라고 했지만 사실상 쓸 수 있는 카드는 그 뒤에 북한이 받을 수 있는 제재는 훨씬 더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네. 맥시멈 한다고 했을 때 전에 그 관포위 사격과 네. 관련해서 지금 북한이 나름대로 성능이 인정이 된다라고 했던 그 발언을 쓸 수 있는 게 오히려 북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맥시멈 카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북한이 받을 수 있는 그 후과를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또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IRBM을 다시 한번 정상 각도로 쏘는 것, 그렇죠. ICBM 전 단계를 쏘는 것 정도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뭐 주요 발언들을 보면 미국의 영토에 북한의 미사일이 꽂히는 것을 보여주겠다라는 그러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네. 미국의 영토가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라는 그 발언을 한번 확대 해석을 해본다면 그동안 북한이 발언했던 내용들 그런 거랑 종합해 본다면 괌이지 않을까. 괌의 그 4개 포위 사격이 지금 북한이 갖고 있는 그 미사일을 갖고 실수 없이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그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거기에 좀 그 하나 더 추가를 한다면은 저는 가장 그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이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소위 동해상으로 소위 공해상이 되겠죠. 네. 이쪽으로 이 쏘는 어떤 그런 신용을 좀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기들은 비록 이번에 B1B의 어떤 그런 움직임을 파악은 못했다고 하나 네. 충분히 그것을 우리가 공격을 할 수 있다. 소위 그 뭐 예를 들어 미사일 공격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시위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고 그 다음에 만약 이제 이용호가 소위 그 저 영공상에 혹은 그 공해 상에 있어서도 만약에 그 침범하게 되면은 자기들이 가격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네. 그것을 어떤 의미에서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이 공해상을 향해 가지고 미사일 시험 발사 이런 것이 사실 기다리고 있고 좀 더 뭐 길게 본다면은 이제는 이제 방향을 네, 네. 사실 1차적으로는 괌 쪽이 이제까지는 괭 쪽이 아니고 반대 방향으로 네. 그 IRBM을 쏘았다고 볼 수가 있죠. 네, 네.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이제 한국이 그 대한민국 이것을 넘겨가지고 네. 오히려 괌 쪽으로 사거리만 조정하는 예. 그런 형태의 과감한 미사일 도발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좀 우려가 됩니다. 네. 그러면 일이 정말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복잡하게 되겠죠. 그러나 이제 이번에 이게 이제 포착을 못 해가지고 안 움직인 그런 측면도 사실 있지만 만에 하나라도 네. 포착을 했음에도 왜 움직이지 않았느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본다면은 지금은 북한은 1969년에 소위 그 정찰기 121기라 해가지고 이걸 사실은 떨어뜨렸거든요. 이게 이제 청진에 있는 어떤 공해상, 청진 가까이 공해상에 있는 미군기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닉슨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핵 공격조차도 하겠다 하고 하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사실 유야무야한 그런 측면이 사실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잘 보시면은 냉전 시대죠. 만약에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상대 공격을 역공격을 했다고 치면은 네. 이건 굉장한 그 소위 그 냉전 시대에 있어서 큰 전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기 때문에 네. 그때는 사실 가능하지 않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은 미국이 그런 데 대해서 상당히 자유스럽지 않느냐. 물론 네. 예. 러시아라든가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할 것은 우리가 예상이 되지만 그러나 적극적으로 막기에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사실 있다는 것이죠. 네. 그만큼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군사 공격이 가능하다 하는 예. 환경이 사실 있다는 겁니다. 이때 북한이 섣불리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대응 조치를 직접적으로 했더라면은 네.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미국의 그 군사적 옵션 선택에 있어서 좋은 환경을 예. 오히려 기회를 제공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사실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북한은 쉽게 미국에 대해서 어떤 그 69년도에 그 정찰기 이런 것을 터뜨린 처럼 과감히 하기도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네. 생각이 잘 듭니다. 아, 그런 일도 있었군요. 1969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그 관련해서 오늘 맥메스터 미 백악관 NSC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영어로는 게임 아웃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4-5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네네.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굉장히 더 험악하다. 어글리어라는 영어로 어글리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네네.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저는 이 그 안보보좌관 발언 전에
매티스 국방장관의 발언에 좀 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그 기조연설하기 전날에 한 발언인데요. 보면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앞을 향해서 계속 쏘다 보니까 자기 뒤에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거를 모르고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의 미국이 대북 군사 옵션을 이 다양화한다라는 거에서 보면요. 뒤에 얼마만큼 뒷부분의 구멍이 더욱더 넓어지게 하는 부분과 연계가 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북한이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공격 능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직결시키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 이런 B1B를 통해서 북한에게 압박을 주면 또 하나가 북한에게 숙제가 생긴 거죠. 방어 능력을 강화시킬 소요가 생긴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한 역량을 또 집중하다 보면 사실상 뒤에 북한이 김정은이 통치해야 될 인민의 부분, 그다음에 경제를 어떻게 뒷받침을 해야 되나 부분, 이런 부분을 다 놓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이 북한의 그 시나리오와 관련된 거는 뒷부분에 그 북한이 인지하지 못한 그 부분을 약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전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오늘 정영태 박사님, 이호령 박사님 두 분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